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뉴스온 시작합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노무현 전 대통령 16주기를 맞아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찾은 자리에서 눈물을 훔치면서 고인을 기렸습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공개 일정을 최소화하고 저녁에 열릴 2차 TV 토론 준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국회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준엽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대선 주자들 일정부터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노무현 전 대통령 16주기를 맞아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 노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이후 권영숙 여사, 문재인 대통령 부부와 오찬을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참배 때 심정을 밝혔는데 정치가 전쟁이 되어가는 것 같아서 마음이 많이 불편했다며 노 전 대통령도 희생자 가운데 한 명이고 지금의 정치 상황은 이런 최악의 상황에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문 전 대통령이 식사 자리에서 지금이 대한민국 운명을 정하는 정말 중요한 국면이고 국민의 뜻이 제대로 존중되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는 큰 책임감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고 전했습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서울 중구 한 호텔에서 열린 국가와 민족을 위한 조찬 기도회에 참석해 어느 때보다 사회 화합과 통합이 중요하다는 데에 참석자들과 뜻을 모았습니다. 이후 별도 공개 일정 없이 저녁에 열릴 사회 분야 2차 TV 토론 준비에 매진할 방침인데요. 신동욱 선대위 수석 대변인은 아침 브리핑에서 토론을 통해 김 후보의 다양한 경력과 약자를 위해 살아온 강점을 충실히 부각할 거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김 후보의 개인적 경륜이 충분히 토론에서 드러날 거라며 오늘 토론을 기점으로 지지율의 계단형 상승 추세가 나타날 것을 기대했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도 아침 7시 봉하마을을 찾아 노 전 대통령 묘소를 참배했습니다. 이 후보는 참배 뒤 기자들과 만나 선택의 지점에서 언제나 어려운 길을 마다치 않았던 노 전 대통령의 외로움, 바른 정치에 많은 고민을 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3당 합당을 하자는 주변의 이야기가 있을 때 주먹을 불끈 쥐고 이의 있습니다라고 외치던 노 전 대통령 모습과 닮은 정치를 하고 싶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저녁 TV 토론회에서는 항상 말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셨던 노 전 대통령처럼 정면 승부하는 토론을 하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네, 이제 공식 선거운동이 반환점을 돌면서 각 후보 측에서 바라보는 판세 전망은 어떻습니까?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봉화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근 좁혀진 지지율 격차를 두고 후보 입장에서야 언제나 최선을 다할 뿐이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다만 이준석 후보는 결국 내란 세력과 단일화에 나서지 않을까 싶다며 김문수 후보와 싸잡아 비판했습니다. 글쎄요. 결국 우리 국민들께서는 내란 세력과 또 헌정 수호 세력 중에 선택을 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강금실 총괄선대위원장은 선대위 회의에서 오로지 자기 살 길을 위해 권력을 유지하려고 애쓰는 정치인 셈법에 현혹돼서는 안 된다며 국민 승리의 큰 길을 함께 가는 합심을 보여주자고 호소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재욱 총괄선대본부장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김문수 후보의 훌륭한 인성 등의 공감대가 커지며 상승의 큰 흐름이 시작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선거 초반 지지율 격차를 확연히 줄이며 판세를 뒤집을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며 이런 추세면 사전투표 이전에 지지율 골든 크로스가 실현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우리 당 지지층이 빠르게 결집하고 있고 이재명 후보가 만들 위험한 대한민국에 대한 국민적 우려와 불안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준석 후보와의 단일화 문제에는 이재명 후보와의 지지율 차이를 줄여야 원활한 단일화 협상이 진행될 거라며 소위 자강의 비중을 두고 선거 운동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이동훈 공보단장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후보가 김문수 후보보다 확장성 면에서 굉장한 경쟁력이 있다며 2차 TV 토론을 마치고는 그런 경향이 더욱 커질 거라고 봤습니다. 경쟁력 차원에서 이준석 후보가 이재명과의 상대하는 데 있어가지고 훨씬 월등한 경쟁력을 김문수 후보보다 보여줄 것이다. 또 이 후보를 지지하는 2030 세대는 김문수 후보와 단일화하면 이재명 후보에게로 가버린다면서 이 후보의 중도 하차는 이재명 후보의 당선을 확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국민의힘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모습들은 대선을 이기기 위해서 선거운동을 한다기보다도 선거가 끝난 뒤에 이 전당대회의 예고편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고급 술집 접대 의혹으로 사진까지 공개된 지규현 부장판사가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에 소명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와 함께 추가로 해당 업소를 방문한 적이 있는지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영수 기자, 지 부장판사가 대법 윤리감사실 조사 절차에 응한 것으로 봐야겠죠? 네, 주기현 부장판사가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에 자신에 대한 술 접대 의혹을 해명하는 자료를 제출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에 대한 자신의 입장 그리고 입증할 자료까지 포함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민주당이 공개한 자신의 사진에 대해서는 법조계에서 평소 알던 인물들일 뿐 접대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 걸로 전해집니다. 네, 지규현 부장판사는 앞선 재판에서 자신을 둘러싼 의혹을 전면 부인했죠. 네, 그렇습니다. 지규현 부장판사는 국회에서 처음 의혹이 제기된 지 닷새 만인 지난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4차 공판에서 자신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반박했습니다. 지 부장판사는 접대받는 생각도 해본 적이 없고 그런 시대도 아니라면서 제기된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자신에 대한 의혹 제기를 판사 뒷조사나 공격이라고 규정하면서 재판에 매진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해명이 나온 직후에 민주당이 업소 안에서 찍힌 지 부장판사의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해명으로 의혹이 마무리가 될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규현 부장판사가 해명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파악되진 않았습니다. 취재진도 지 부장판사의 공식적인 입장을 듣기 위해 접촉을 시도는 하고 있지만 쉽지 않습니다. 사진에 대한 해명만 놓고 보면 지규현 부장판사의 설명대로 지인들의 모임이었다고 해도 법조계 인물이라면 직무 관련성이 있는지 또 식사나 술자리 계산은 누가 했는지까지 구체적인 파악이 필요해 보입니다. 직무 관련성 여부나 금액에 따라 청탁금지법 위반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 민주당이 제기한 의혹이 이 사진 한 장으로 한정된 게 아니라서 정치권의 반응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여기에 시민단체 고발장을 접수해 사건을 수사팀에 배당한 공수처의 수사 속도도 눈여겨볼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민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이 변호사 자격이 없는 사람도 대법관으로 임용할 수 있게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대법관 임용 자격으로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하며 법률에 관한 소양이 있는 사람을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박 의원은 소수 엘리트 고위 법관 위주인 대법원 구성을 다양화하면 변화된 사회적 흐름과 다원적 가치를 반영하는 판결이 나올 가능성도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을 두고 유시민 작가도 대법관을 시켜주겠냐는 거냐며 비판했습니다. 주 의원은 자신의 SNS에 민주당의 주장처럼 학식과 경험, 법률 소양에 따라 대법관이 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유 작가가 명예훼손 재판을 받아봤으니 소양이 있다고 우길 게 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북 전주에서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의 현수막이 잇따라 철거된 데 대해 국민의힘 전북도당은 같은 장소에서 2차례 무단 철거됐다며 호남 지역에서 국민의힘이 없어지길 바라는 마음이 아닌지 생각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현수막 철거자가 소속된 기관의 사무국장이 전화해 사과했고 현수막이 주변 경관을 훼손해 그랬다는 해명을 들었다며 국민의힘에 대한 사과보다는 국민에 대한 공개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충북 청주 상당경찰서는 술에 취해 선거벽보를 잇따라 훼손한 혐의로 60대 A씨를 붙잡았습니다. A씨는 지난 21일 오후 7시 반쯤 청주시 금천동 일대에서 선거벽보 2장을 손으로 잡아뜯은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정치에 대한 환멸감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증거로 꼽히는 비화폰 서버 기록을 경찰이 대통령 경호처로부터 모두 제출받았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쓰던 비화폰과 업무폰 실물도 확보했는데요. 비상계엄 선포 이후 6달 넘게 꽁꽁 숨겨져 왔던 만큼 어떤 내용이 담겼을지 주목됩니다. 부장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대통령 경호처로부터
비화폰 서버 기록을 완전히 넘겨받았습니다. 지난달 30일 임의 제출 절차가 시작된 뒤 약 3주 만입니다. 이번에 확보한 기록은 공수처와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성훈 경호처장 등이 썼던 비화폰의 사용 내역입니다. 비화폰 서버 기록은 이틀마다 자동 삭제되는데 특수자는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당일부터 지난 1월 22일까지의 기록을 대부분 복구해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이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이 언제 누구와 얼마나 전화와 문자를 주고받았는지 구체적인 수발신 내역을 확인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비화폰 서버에는 통신 기록, 즉 통화 내역이 남는 게 맞죠, 경호관님? 네, 맞습니다. 경찰은 또 윤 전 대통령이 쓴 비화폰과 업무폰 실물도 압수하거나 임의 제출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포렌식을 통해 유의미한 내용이 있는지 살필 계획인데 범죄 정황이 추가로 드러난다면 파급력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비화폰 통화 내용은 녹음이 불가능해 구체적으로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알 수 없다는 점은 한계입니다. 또 경찰이 확보한 기록도 윤 전 대통령이 경호처에 체포 저지를 지시하거나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로 한정된 상황. 내란 혐의와 관련된 기록이 확인되더라도 곧바로 현재 진행 중인 윤 전 대통령 재판에 증거로 쓸 수는 없습니다. 이에 따라 내란 사건 공소유지를 맡고 있는 검찰이 법원에 직접 증거 보전을 요청하거나 재판부가 직권으로 사실조회나 압수수색을 통해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정책 겉과 속을 들여다보는 정치온 시작합니다. 오늘은 김진욱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강전의 국민의힘 대변인과 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선거를 11일 앞둔 오늘 저녁 두 번째 대선 후보 TV 토론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토론회에 앞서 이재명, 이준석 두 후보는 서거 16주기를 맞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역을 찾아 참배했는데요. 영상으로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지금이 대한민국의 운명을 정하는 정말로 중요한 국면이라는 말씀 해주셨고, 또 국민의 뜻이 제대로 존중되는 제대로 된 나라 꼭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큰 책임감을 가져달라, 이런 말씀 해주셨습니다. 권양숙 여사님은 뭐 건강해 보이시고, 또 그래도 우리 국민들의 힘으로 희망이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 해주셨습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를 치르면서 제가 노무현 대통령과 같은 소신 있는 정치를 하겠다는 이야기를 꾸준히 해왔습니다. 3당 합당을 하자는 주변에 이야기가 있을 때 주먹을 불끈 쥐고 이 있습니다라고 외치던 그 모습, 그 외에도 어려운 지역구에 도전하는 것을 하나의 본인의 긴 여정 속에서 마다하지 않았던 그런 노무현 대통령의 모습, 제가 정치를 하면서 할 수 있다면은 계속 그 모습과 닮은 정치를 하고 싶습니다. 네, 오늘 이재명, 이준석 후보가 봉하마을을 찾았는데 두 후보 모두 노무현 정신을 잇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두 후보의 메시지, 대선 국면과 맞물려서 어디에 방점이 있다고 보세요? 네, 오늘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16주기를 맞이해서 아마 그 이재명 후보가 말씀하고 싶었던 내용들은 이 반칙과 특권의 시대를 끝내고 또 참여와 통합의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하셨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유지를 잘 받들겠다, 이런 측면에 이제 말씀이 있으셨던 것 같고요. 특히 지난 12.3 비상계엄 이 상황에 의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에 이르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치러지는 이번 대선,
또 이 12.3 비상계엄이라는 것이 우리의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파괴하려고 했던 그런 시도였는데 그 비세혁명이라는 우리 국민들의 참여에 의해서 막아졌고 그것이 이번에 이런 대선으로까지 이어지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과정들 속에서 헌정 질서를 회복하고 국난을 극복해야 한다. 그리고 김대중, 노무현, 또 문재인에 이은 네 번째 민주정부를 만들어서 이번에는 반드시 국민 주권정부를 만들어 달라라는 그런 그 부탁의 말씀에 대해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예. 이재명 후보와 권양숙 여사의 오찬도 있었고요. 또 이 자리에서 문 전 대통령과의 만남도 성사가 됐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대선 후보 선출 이후에 처음으로 만나게 된 건데 이 대선 국면에서 전직 대통령 또 그리고 영부인과의 만남이 어떤 중요한 의미를 갖는 거죠? 일단 민주당 내에서의 비명계 세력을 끌어안겠다. 이러한 이미지를 만드는 데 있어서는 오늘 같은 자리가 가장 좋은 내용이겠죠.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오늘 또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였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진실일 것이다라고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다만 지금 그렇다면 노무현 정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최근에 회자되고 있는 영상이 있습니다. 정치가 법 위에 있지 않다. 후보 역시도 법 위에 있지 않다. 이런 말씀하셨던 영상이 최근 다시 돌고 있거든요. 이게 왜 돌고 있을까요? 민주당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김대중, 노무현 정신을 잇겠다라고 하는 것에 맞는 것인지 혹은 이재명 대표, 이재명 후보 한 명을 위한 위인설법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오늘 같은 날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도 생각합니다. 예, 후보 역시 법 위에 있지 않다라는 정신을 되새겨야 한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글쎄요, 지금 이 이재명 후보를 자꾸만 이렇게 법 위에서 군림하는 것처럼 그렇게 프레임을 씌우시는데 이재명 후보나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지금 검찰의 무리한 기소, 무리한 그 수사 이 과정들 속에서 상당히 많은 탄압을 받고 있었다라는 것은 아마 국민들께서 다들 알고 계실 것이고 특히 오늘 같은 날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일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어떤 그 상황들 속에서 이 오늘의 이런 비극적인 날을 맞게 됐는가? 그 과정 속에서 검찰은 정말로 아무런 잘못이 없는가? 그런 부분들을 한번 좀 따져봐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재명 후보 역시 지금 이재명 후보가 법을 위반해서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더 법에 적극적으로 충실히 또 수사받고 조사받았고 그리고 또 법에서 그 규정한 그런 재판 절차에 충실하게 응하고 있었던 상황들 속에서 오늘에 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치 이재명 후보가 법 위에 군림하면서 아무것 본인을 위해서 모든 것이 새롭게 바뀌어가는 것처럼 그리고 모든 법이 이재명 한 사람을 감싸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이걸 듣고 계시는 국민들께서 또 대단히 또 크게 오해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바로 잡아야 될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6주기를 맞은 봉하마을의 장면을 보고 오셨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대선 국면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은 하락한 반면 김문수, 이준석 후보는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래픽과 함께 지지율 추이를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나온 갤럽 여론조사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 45%로 여전히 선두지만 한 주 전보다는 6%포인트가 빠져 과반을 밑돌았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36%로 7%포인트 상승해 이 후보와의 격차가 22%포인트에서 9%포인트로 줄었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도 2%포인트 올라서 10% 두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김문수, 이준석 후보의 지지율을 단순히 합치면 46%가 되는데요. 그러면 이재명 후보 지지율보다 1%포인트가 높은 수치가 나옵니다. 이어서 어제 나온 조사도 몇 개 보겠습니다. 전국 지표조사 NBS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46%, 김문수 후보 32%, 이준석 후보 10%로 나타났습니다. 김문수, 이준석 두 후보의 지지율을 단순히 합산하면 42%로 이재명 후보보다 4%포인트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같은 날 나온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48.1%, 김문수 후보 38.6%, 이준석 후보 9.4%를 기록했는데요.
김문수, 이준석 후보의 지지율을 합친 수치가 48%로 나와서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과 거의 차이가 없었습니다. 네, 조기 대선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실시된 갤럽 여론조사인데요. 이재명, 김문수 두 후보의 격차가 22%포인트에서 9%로 줄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어떤 이유 때문이라고 보세요? 일단은 저희가 단일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표들을 잃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어쨌든 홍준표 시장께서도 특사단을 만나고 이재명에 대해서 지지할 일은 없다라는 거 명확히 선을 그어주셨고요.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에도 현재 부산에서부터 서울로 올라오는 일정들을 소화하면서 실제로 본인이 유세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원팀이 되어가는 모습들 그리고 이제 좀 안정이 되다 보니까 정책적인 이야기들도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실상 어떻게 보면 지난 대선 바로 다음 날부터 이재명 대표의 선대위로서 당이 활동을 해왔었기 때문에 최근에는 새로운 것들이 나오는 것은 없고 오히려 120원 커피 원가라든지 그리고 호텔 경제학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가 여기에 대해서 좀 오해가 있었다. 여기에 대해 풀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좀 설명하고 사과하는 모습을 보였어야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그렇지 않고 오히려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바보 아니냐 이런 형태로 이야기하는 것들이 특히 중도층 표심에 있어서는 민주당에게 이들이 지금 지난번 비상계엄에 있어서도 전행했었던 그것들이 헌법재판소 결정문에도 있었지 이렇게 계속적으로 줄타넥하고 그리고 법안을 이런 형태로 이재명을 구하기 위해서 발의하고 이러한 좀 뭐랄까요 고압적인 자세들을 유권자들로 하여금 다시 생각하게 하는 모습을 최근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 스스로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도층이 좀 이재명 대표에게서 약간 마음이 떠나시고 저희들로서는 지금 핵심 지지층들이 다시 모으고 있는, 결집하고 있는 이런 형태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재명 후보 여전히 선두를 달리고는 있지만 어쨌든 한 주 전보다 6%포인트가 하락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도 이제 심층적으로 분석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나온 그 조사, 갤럽 조사 그 좀 전에 그래프 나온 걸 먼저 좀 보면 지금 이제 지난주 대비해서 좀 하락세가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저는 뭐 일부 그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다고 보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지금의 이 오늘 조사하고 지난주 조사에 보수 응답자 이 수치를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수가 좀 과표집됐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게 지난주에 응답자를 보면 본인이 보수 쪽이다 혹은 진보 쪽이다라고 얘기하신 게 지난주에는 거의 같았습니다. 30% 정도에 비슷했고 이번 주에는 보수 쪽이라고 응답하신 분들이 한 35% 그리고 진보라고 응답하신 분들이 한 23% 따라서 이 보수 쪽이라고 응답하신 분들이 좀 과표집되어 있었던 부분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오늘 그 갤럽 조사를 지난주 거하고 단순 대비하는 것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주의 깊게 한번 내실을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전체적으로 그 지금 보수의 결집도는 꽤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이유 중에 이제 가장 큰 게 아무래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탈당을 하면서 어쨌든 국민의힘과 어느 정도의 선을 그어주는 듯한 모습을 일단 연출이라도 좀 해주셨다. 그런 부분들이 일단 효과를 봤던 것 같고요. 거기에 지금 제가 이번에 자유통일당에서 대선 후보를 출마시켰습니다만 그 후보가 중간에 사퇴하고 또 김문수 후보에 대한 지지 그리고 우리공화당에서도 김문수 후보를 지지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소리 소문 없이 보수 우파 또는 이 아스팔트 우파라고 하는 극우 보수들까지도 지금 김문수 후보를 중심으로 해서 모여가고 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결집도는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거기에 이제 이준석 후보까지 그 단일화의 대상으로 넣는다라고 보기 때문에 아무래도 보수의 결집도가 높아지는데 저는 그 이준석 후보가 뭐 어제도 기자회견을 했습니다만 이준석 후보의 단일화는 이것은 정상적인 단일화라고 보기 어렵다. 단일화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상
후보 사퇴 종용의 그 다름 아니기 때문에 아마 이준석 후보도 그런 부분들에 대한 평가가 있을 거고 지금 여론을 보고 계시는 많은 그 국민들께서도 이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지금 보고 계실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 탈당으로 중도층 공략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고 또 반면에 자유통일당 구주화 후보가 사퇴하면서 그 부분의 지지세가 또 국민의힘으로 갔을 수 있다라는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2차 TV 토론을 앞두고 있는데요. 2차 토론의 지지율 변화가 어떻게 될지 이 부분도 좀 관심입니다. 그렇죠. 제가 조금 아까 이재명 대표가 중도층 지지를 좀 잃어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드리면서 커피 원가 120원이라든지 뭐 호텔 경제학 이런 것들 이 이론 자체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응을 하고 있는 이재명 대표의 모습 너무 강압적으로 보이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계속 지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저녁 토론에서는 어떠한 태도를 보이실지 그게 굉장히 좀 관심이 집중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도 질문했을 때 이재명 대표가 뭐 어쩌라고요? 이런 형태로 답변을 한 것들이 있었거든요. 국민들께서 굉장히 실망스러운 지점인 거죠. 토론이라는 것은 얼마나 알고 있는지,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어떠한 인성적인 것으로서 대통령이 될 만한 인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도 많이들 보시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난 토론에 있어서는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좀 실점을 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만약에 비슷한 상황이 계속 이어진다면 특히 오늘 사회 분야이기 때문에 아마 경제라든지 그리고 정치 이런 것들도 합쳐진 내용들이 많이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재명 대표는 지금까지 이야기한 부분들이 국민의힘이나 지난번 이준석 대표도 질문을 했을 때 제대로 대답을 못했어요. AI 100조 원 이거 만들어서 뭐 하겠습니까? 3가지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라고 했을 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과의 관계, 중국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물어봤을 때도 왜 이렇게 극단적이십니까? 잘하면 되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잘하겠다는 거냐 했을 때 아무런 내용들이 없는 거죠. 오늘 만약에 이런 형태로 다시 한번 이재명 대표가 이 토론에 나오게 된다면 저는 중도층 지지는 굉장히 많이 빠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희가 오늘 아까 봤었던 갤럽 조사에 있어서 김문수 후보가 올라간 것이 저는 기존 지지층들이 다시 결합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탈당했던 이슈도 있고 그리고 비상계엄에 대해서 후보 스스로도 굉장히 사과하는 메시지를 2차례 정도 나간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중도 확장적인 메시지들과 정책들을 많이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토론회에서 저희 김문수 후보가 선방하게 된다면 이런 부분까지도 추가가 되어서 중도층의 마음도 저희가 가져올 수 있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후보의 1차 토론에서의 강압적인 태도가 실점을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1차 토론에서는 김문수, 이준석의 협공을 받았기 때문이다. 민주당 쪽에서는 또 이런 해명을 내놓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들을 해명이라기보다는 지금 시청하셨던 국민들께서 평가를 하셨을 것 같고요. 저는 강압적인 태도이다라고 그렇게 생각되는 부분 별로 없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준석 후보가 이재명 후보에게 질문을 하는 방식이 상당히 이건 토론회를 위한 질문이 아니고 본인이 말하고 규정 짓고 넘어가는 이런 식의 방식은 이건 양쪽이 대화하고 토론의 방식은 아니었다라고 보는데 오늘도 여전히 또 그런 방식을 취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지난 1차 토론을 제가 잠깐 이렇게 평가를 해보면 그중에 4분이 출마를 토론에 나오셨는데 그중에 이재명 후보만 후보자 같았고 다른 3분은 패널 같았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본인들이 후보로서 내놓은 주장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객관적인 평가 이런 부분들을 받기보다는 이재명 후보 한 사람에게 질문하고 답변을 듣기를 원하는 이런 방식이었다. 그렇다면 오늘도 만약에 그런 식이 된다면 이 토론회를 통해서 본인들의 공약을 설명드리고 또 상대방의 공약과 내 공약의 다른 점과 또 상대방 공약의 허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검증할 수 있는 시간은 또 오늘도 없는 건 아닌가 이런 좀 생각이 들어서 오늘만큼은 국민들께 본인들이 갖고 있는 공약을 충실하게 얘기하고 상대의 공약과 나의 공약에 어떤 점이 다르고 내 공약은 새로운 대한민국의 어떤 방식으로 전달될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오늘 저녁 8시입니다. 2차 TV 토론 4명의 후보가 어떤 정책 경쟁을 펼칠지 지켜보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어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투표용지에 기호 4번 개혁신당 이준석의 이름이 있을 거라며 완주 의사를 분명히 했죠. 정치권에서는 이 후보의 이 의지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듣고 오시죠. 진짜 정치는 죽어있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생물이더라고요. 끝까지 가봐야지 끝난 것이지 지금 현재도 저는 우리 국민의힘은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고 이준석 후보님도 사실 가장 아픈 선택이 나중에 봐보면 가장 위대한 선택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진짜 승부는 마지막 날이 결정된다. 골든타임은 저는 선거 마지막 날까지가 마지막 날 저녁까지가 된다고 봅니다. 변수라기보다는 상수라고 보고요. 저는 뭐 당연히 시도할 것이라고 보고 그리고 기대를 할 것이라고 보고 결과는 근데 기대와는 다르게 성공을 못할 것이다. 단일화, 그러니까 야합 단일화가 돼도 그것이 판을 뒤집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김문수 후보 측의 시도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이준석 후보 측도 맞장구가 있어야 결과가 나오는 거겠죠. 이준석 후보 쪽도 저는 내심은 99% 단일화 야합 쪽에 있다고 봅니다. 이준석 후보는 미래를 바라보는 정치인입니다. 여기에서 좋은 국민에게 이미지를 남기고 특히 그의 메시지가 구정치인하고 달리 좋아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단일화는 없다. 만약 그렇게 단일화를 원한다고 하면은 김문수 후보가 이준석 후보에게 단일화해주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일화는 없습니다. 네, 어제 아침에 전화 수신 차단하겠다고 선언한 이준석 후보. 저녁에는 긴급 기자회견까지 열어서 기호 4번 이준석이 투표용지에 분명하게 찍혀 있을 거다.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이제 나한테 더 이상 단일화 얘기하지 마. 이렇게 쐐기를 박은 걸까요? 아니면 다른 속내가 있는 걸까요? 일단은 오늘 아까 갤럽 조사도 보고 다른 회사의 조사도 봤습니다만 10% 정도 나오는 수치들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까지 한 7, 8% 정도에 머물러 있다가 이게 의미가 왜 있냐면 10%를 넘어가게 됐을 때는 선거 비용을 반을 보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15%가 넘어갔을 때는 전액을 보전받게 되는데 개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창당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비용적인 부분들도 많이 신경이 쓰일 거라고 봐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이재명과 민주당만은 막아야 한다. 이거는 지금 뭐 김문수 후보라든지 그리고 이준석 후보 모두가 공유하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준석 후보는 말하자면은 내란 세력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가 지금 우리 국민의힘은 완전히 절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함께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김문수 후보가 본인 입으로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2차례 정도 사과를 했습니다만 김용태 비대위원장과는 달리 본인 입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딱 잘라내는 이제 워딩이 나온 것은 실제로 없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렇다면은 만약에 여기에 있어서 김문수 후보가 그런 전향적인 입장을 본인 입으로서 낸다면 이준석 후보에게도 어떤 명분을 저는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은 지금 뭐 올라가고 있는 수치가 오늘 한국갤럽도 두 후보를 합쳤을 때 이재명 후보를 이길 수 있는 뭐 수치상으로 그러한 수치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결과적으로는 지금 김문수 후보가 보여주는 태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고 이준석 후보 측에서 조금 더 숙고의 시간을 갖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예, 김재원 비서실장은 강한 부정은 강한 긍정이라고 했고요. 이정현 위원장은 선거 전날까지도 단일화 가능성은 열려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쪽에서는 단일화를 원하기 때문에 또 이런 메시지를 낼 수 있지만 주목이 가는 거는 민주당 입장입니다. 지금 이재명 후보도 내란 세력과 결국 단일화에 나설 거다 이런 전망을 내놨고요. 김민석 의원도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단일화는 변수가 아닌 상수다라고 했는데요. 민주당에서 종종 이런 입장을 내는 이유는 뭔가요? 저희는 뭐 지금 단일화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흥미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지금 단일화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든 또는 이루어지든 않든 이번 비세혁명의 완성인 정권교체를 반드시 이루어내겠다. 그러려면 지금 우리 민주당이 스스로 이 외부의 단일화 상황과 관계없이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이제 어떤 그런 말씀으로 전 이해를 하고 있고요. 지금 이준석 후보가 본인이 스스로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비상계엄을 옹호하고 탄핵에 반대한 세력과 어떻게 함께 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 본인이 했던 얘기를 뒤집고 단일화를 한다면 이것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정치적인 야합이다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셈이 될 것이고, 그리고 오늘도 계속해서 노무현 정신을 얘기하는데 본인이 노무현 정신을 더 이상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노무현 정신을 그런 식으로 자기 이해관계에 따라서 뗐다 붙였다 하는 식으로 써먹고 버리면, 그러면 진짜 국민들한테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어제 같은 경우였던가요? 저기 그 개혁신당에 국민의힘의 친윤계 쪽에서 뭐 당권을 제한했다. 사실 당권을 제한했다고 하지만 당권을 거래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당권을 줄 테니 후보를 달라. 그 이후에 나온 것이 김문수 후보의 40대 총리 시대입니다. 이것은 사실상 당권에 관심 없어? 그러면 총리 할래? 라고 물어본 것에 다름 아니지 않을까라고 본다면 이준석 후보가 지금 흔들릴 수 있는 가능성은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뭐 최종적으로 이준석 후보가 단일화에 응하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여전히 구애를 넘어서서 끝까지 어떤 식으로든지 이 단일화라고 얘기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후보 양보를 받아내겠다라는 국민의힘의 의지가 워낙 강한 만큼 마지막 순간까지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어떤 상황이 생기더라도 저희 민주당은 비세혁명을 완성하는 정권교체를 저희 스스로의 힘으로 반드시 압도적으로 이루어내겠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지금 민주당에서는 박지원 의원은 단일화를 안 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내놨고 이재명 후보는 단일화를 할 것이다 이렇게 내놓은 상황입니다. 좀 지켜보도록 하는데요. 이준석 후보의 의지에 의문을 품는 사람이 적지 않은 건 과거 정치인들의 단일화 행보 때문일 것 같습니다. 영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네, 단일화 경험이 풍부한 안철수 의원의 사례를 좀 보겠습니다. 2012년 18대 대선 때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후보에 맞서서 문재인 당시 민주통합당 후보와의 단일화 요구가 거셌는데요. 건너온 다리를 불살랐다라는 말로 강한 완주 의사를 내비쳤죠. 들어보시죠. 완주하실 겁니까? 끝까지 가실 겁니까? 제가 이제 지난주 수요일 날 강을 건넜고요. 건너온 다리를 불살랐습니다. 네. 하지만 2달 뒤 안철수 후보는 전격 사퇴했습니다. 정권 교체를 위해 백의종군하겠다는 명분이었는데 문재인 당시 후보 측과의 갈등이 고스란히 드러나 시너지 효과는 미미했고 대권은 박근혜 당시 후보에게 넘어갔습니다. 그럼 2022년에는 어땠을까요? 그때는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의 단일화 요구가 거셌는데요. 안철수 당시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단일화 결렬을 선언하고 그 사람 뽑은 손가락을 자르고 싶을 것이라며 격한 발언까지 쏟아냈습니다. 들어보시죠. 대통령이 전문가들 중에서 제대로 아는 전문가를 뽑을 머리는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1년만 지나고 나면 내가 그 사람 뽑은 손가락 자르고 싶다고 또 그럴 겁니다. 네, 하지만 9일 뒤 안 후보는 단일화를 전격 선언했습니다. 더 좋은 정권 교체를 위해 뜻을 모은다는 명분이었죠. 때문에 이번 대선 역시 투표율이 가까워질수록 단일화 이슈가 더 타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네, 과거 사례를 정리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준석 후보가 단일화에 지금은 완전히 선을 긋고 있지만 실제로 선거가 끝날 때까지 아무도 모르는 것 아니겠냐 이런 입장인 거죠. 이정현 위원장은 뭐 선거 전날까지도 열려 있다고 했으니까요. 그렇죠. 지금까지도 단일화가 마지막까지도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는 모습들이 있었고 지난 대선 때도 보면은 결국에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후보와의 단일화를 이뤄냈고 그리고 이재명 당시 후보는 심상정 후보와 단일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결과로서 결국엔 0.7%포인트 차로 승부가 갈렸는데 그때 심상정 후보가 가져간 게 2%포인트
정도였었거든요. 결과적으로 그 뒤에 지금 정의당의 상황을 보면은 원내로 진입하지도 못했고 민주당과의 그동안의 어떠한 연대 이런 것들도 완전히 깨졌다라고 볼 수 있겠죠. 개혁신당 입장에서도 지금 어떻게 보면은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의 관계도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지금 보수 쪽에선 그렇게 돼 있고 진보 측에서는 조국 혁신당이 처음부터 후보를 내질 않았어요.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를 지금 굉장히 돕고 유세를 돕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오늘 한국갤럽의 결과처럼 이 두 후보가 끝까지 단일화를 하지 않고 결과가 나왔을 때 만약에 합쳤을 때 이재명을 이길 수 있었다라는 수치가 나왔을 때 지금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보수의 적장자다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 과연 그렇게 될 수 있을지 2030 청년들이라든지 본인의 핵심 지지층들은 단일화를 지금도 전혀 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작년 총선 과정에서 이낙연 전 대표 측과의 단일화 과정에 굉장히 잡음이 많았고 결과적으로는 깨지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들을 봤을 때는 이준석 후보는 또 젊고 끝까지 가고 싶은 마음이 정말로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어떠한 보수로서의 정체성이라든지 당의 앞으로의 지속 가능성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는 개인의 욕심을 넘어선 선택도 필요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보입니다. 예, 어제 이준석 후보는 투표용지에 기호 4번 이준석의 이름이 분명히 있을 거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지난 대선 때 안철수 후보의 이름이 찍혀 있었던 건가요? 투표용지에? 제 기억으로는 찍혀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정확히 기억이 나지는 않습니다. 네, 이준석 후보와 한때 가까웠던 허은하 전 대표. 이준석이 진짜 하기 싫었다면 무반응했을 것이다 이런 전망을 내놨습니다. 물론 두 사람은 정치적 앙금이 있는 사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또 정치적 앙금과 관계없이 그만큼 오랫동안 함께 했었기 때문에 상대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 수 있는 관계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준석 후보가 어제 기자회견을 하고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약간의 여운은 좀 남겨놓은 게 아닌가라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단일화가 이루어지게 되면 그러면 국회의원직을 내려놓겠느냐라고 했을 때 그것은 아니다. 그것은 동탄 주민과의 약속이지 이 단일화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뭔가 여운을 남긴 거다. 이런 해석이 좀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좀 중요하게 보는 것은 지금 국민의힘의 태도인 것 같아요. 국민의힘이 만약에 이번 대선에서 실패하게 되면, 패배하게 되면 그 책임은 이준석에게 있다. 지금 이런 쪽으로 계속해서 프레임을 몰아가고 있는 중인데, 저는 제가 뭐 이준석 후보를 변론해줄 입장은 아닙니다만, 만약에 지금의 이 대선 국면에서 국민의힘이 패배한다면 그것은 이준석 때문이 아니라 국민의힘 자신에게 있는 것이다. 지난 12.3 비상겸이 있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사과하고 반성하고 그 이후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확실하게 끊어내지 못한 그런 원죄의 책임은 국민의힘에게 있는 것이고 그런 국민의힘에서 다시 지금 비상계엄을 일으킨 내란 세력이 또다시 정권을 이어서 가겠다라고 하는 것을 일반 국민들께서 용납하실 수 있겠는가? 본인들의 책임을 이준석 후보에게 전가하려고 하는 건 아닌가? 뭐 이런 쪽으로도 국민들께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준석 후보는 오히려 본인이 얘기한 대로 지금 본인의 어떤 소신을 지키고 또 향후에 있을 이 보수발 정계 개편에서 본인의 역할, 중심론 이런 것들을 가져가기 위해서라도 지금 단단하게 심지를 내리고 뿌리를 내리는 것이 더 중요한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꺼지지 않는 단일화의 불씨. 이런 가운데 이준석 후보 측에서 차기 당권을 대가로 국민의힘이 단일화를 제안했다는 주장까지 나왔었죠. 이 같은 주장을 제기한 당사자가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 나왔는데요. 이어서 듣고 오시죠. 대선을 이기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하고 국민의힘에서 보니까 그러면서 나중에 우리는 단일화 이렇게 해가지고 단일화 안 해가지고 이준석 때문에 진 거야라는 책임 떠넘기기 차원 이런 게 하나 있는 것 같고 그런 일은 이제 없지만은 단일화를 하겠다고 들어왔을 경우에 그러면은 당권 자기들은 이제 대통령 후보직은 절대 포기 안 하고 한동훈의 대항마로서 어떻게 보면은 쓸 수가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 지금 대선 선거운동을 하는 게 아니고 국민의힘은 지금 어떻게 보면 전당대회 예고편을 찍고 있다. 네, 자신은 정작 당권 제안을 받은 적 없다면서 관련 사실을 부인한 이준석 후보.
다만 국민의힘의 단일화 요청에 무한한 모욕감을 느꼈다며 3년 전 당대표에서 물러났던 아픈 기억을 떠올렸는데요. 들어보시죠. 핸드폰에서 문자 메시지함을 올릴 때마다 무한한 모욕감을 느낍니다. 저한테 2022년도에 상스러운 욕으로 문자를 날리던 분들이 그 문자가 지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2023년에는 저에게 자살 종용하던 분들이 2025년에는 저에게 읍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며칠 지나니까 저에게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김문수 후보 캠프 측은 당권 거래라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시나리오라고 맞받았습니다. 듣고 오시죠. 당권이라는 것 자체가 그 국민의힘의 당원과 일반 국민의 그 선택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이고 지금 이른바 친윤인사라는 분이 누구인지는 몰라도 그 정도 능력이 있는 분이면 도대체 당권을 자기가 어떻게 이준석 후보에게 줄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이 내용이 사실일까라는 점에 대해서 강한 의심이 들고요. 설사 그런 말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그런 말을 한 사람 자체가 허무맹랑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런 논란 자체가 의미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선거를 10여일 앞두고 나온 국민의힘 내의 당권 거래설. 개혁신당 이동훈 공보단장은 대선 운동이 아니라 전당대회 예고편을 찍고 있다며 작심 비판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한동훈 견제를 위해서 이준석을 대항마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 기사를 보고 이준석 대표가 어쨌든 단일화에 열려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공보단장의 입으로서 나간 것이고, 그리고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단일화 절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투트랙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닌지 이런 좀 의심이 드는 부분이, 만약에 정말로 단일화에 대한 관심이 없다면 이러한 이야기를 언론에 할 필요조차도 없는 것이고, 그리고 심지어 당권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단순한 후보 단일화를 넘어서서 합당까지도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다음번 전당대회에 있어서 한동훈과 이준석, 이거 재미있겠네? 이런 형태의 프레임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언론에서 이런 것들이 양상이 되면 지금 문제는 여기에 대해 한동훈 또 전 대표가 반응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한동훈 전 대표와 그 측근들이 SNS를 통해서 굉장히 좀 분노의 감정들을 드러내고 있고, 한동훈 전 대표는 심지어 유세장에서도 김문수 후보를 지지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뭐 당의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비난하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는 이준석 후보 측에서 원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단일화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이러한 좀 당내에 혼란이 다시 생기게 된다면, 저희가 오늘 갤럽 조사에서 좀 올라온 부분들이 있었지만 그 전에 좀 힘들었던 게 당내 정리가 안 됐었던 거거든요. 지금 다시 그러한 조짐들이 살짝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거를 노리고서는 이준석 대표와 그리고 이동훈 공보단장이 이렇게 투트랙으로서 언론을 흔들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근데 여기에 대해 저희 당의 단일 대우로서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좀 한동훈 전 대표 측에서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배현진 의원은 당근 거래도 아니고 당권 거래가 말이 되느냐, 뭐 이런 반박을 내놓기도 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아까 김재원 실장도 말씀하셨지만 당권이라는 거는 거래 자체가 불가능해요. 이게 왜냐하면 저희가 전당대회를 해서 그 뭐 국민과 당원들 거기에 대해서는 비율은 바꿀 수가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투표를 통해서 이게 선출이 되는 것인데, 이게 어쨌든 한동훈 전 대표도 지지하는 분들이 그 단단하게 있는 것이고, 그리고 다른 분들도 있는데, 이게 뭐 친윤이란 세력 자체도 저는 지금은 이제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보는데, 이런 것들을 제안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전혀 거래할 수 없는 대상을 거래하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도 생각합니다. 개혁신당 공보단장의 주장이 맞다면 이런 얘기잖아요. 3년 전에 물러난 이준석보다 몇 달 전에 물러난 한동훈이 더 밉다. 이런 해석이 될 텐데요.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글쎄요. 지금 저희가 보기에도 일부 대선 선거 운동을 진행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국민의힘의 전당대회용 선거운동을 진행하고 있는 것인지 좀 애매모호한 불분명해 보이는 측면이 보이긴 보입니다. 예를 들면은 한동훈 전 대표가 지금 이제 지지 유세라고 해서 다니는데 그 광경에서 나오는 거 보면은 김문수 후보를 연호해달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한동훈의 연호가 나온단 말이죠. 그렇다면 지금 국민의힘의 대선 주자는 누구인가? 이런 부분들 또 한동훈 후보 전 대표가 다니면서 지금 무슨 운동을 하고 있는 거야? 전당대회용 선거운동을 지금 계속해서 지금부터 벌써부터 하는 거야? 라는 것이 지금 당 내에서 나오는 비판이에요. 그런 비판에 오히려 이준석 후보를 끌고 들어와서 이 제의식으로 마치 이준석 후보로 한동훈 전 대표를 견제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준석 그 후보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모욕감을 느끼거나 기분이 나쁠 수도 있겠다. 왜 본인을 가지고 이 당내의 문제를 그리고 좀 전에 친윤계가 없어졌다라고 사실상 없다라고 하시는데 진짜 없을까요? 여전히 당의 주류 세력인 친윤이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자진 탈당의 형식을 취하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당과 상당히 깊은 인연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추론이라고 본다면 지금의 이 과정들 속에서 과연 한동훈 전 대표 또는 이준석 후보 그리고 또 다른 친윤계 이 사이에선 과연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국민들께서는 매우 궁금해하시는 것이고요. 그것이 만약에 거래 관계로서 이루어진다면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공직선거법 232조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요. 민주당에서 고발 조치를 어제 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저는 했다고 들었는데요. 정확하게 했는지는 다시 한번 확인이 필요합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이것이 맞다면 추악한 거래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대선일이 다가오면서 유세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데요. 조금 유쾌한 화면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 주시죠. 네, 어제 이재명 후보의 제주 유세입니다. 강금실 선대위원장과 민주당 제주 현역 의원들이 선거운동원들과 함께 율동하면서 분위기를 띄웠고요. 연예인도 공개 지지로 힘을 실었습니다. 듣고 오시죠. 제가 원래는 3년 전에도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었고 그러고 나서 이제 욕도 많이 먹었고 밥줄 끊겨도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겠습니다. 네, 김문수 후보는 가족이 총출동했습니다. 어제 배우자 설랑현 여사와 딸 동주 씨의 또 사위까지 모두 함께 경기 광명시의 어린이집을 찾았는데요. 이 자리에서 김 후보는 육아 문제를 해결하고 국가가 책임지고 아이들을 키우도록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정말 우리가 그 아이들에 대한 하나하나 애정과 사랑을 갖고 잘 키워질 수 있도록 우리 선생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어요. 네, 김문수 후보 선대위 관계자는 설 씨는 단순히 배우자가 아닌 정치적 동지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캠페인에 동행하는 모습도 자주 포착이 됐는데요. 이 부분을 강점으로 두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 배우자의 역할에 대해서 뭐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은 윤석열 정부가 3년으로 조기 종식되는 데 있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증, 조사, 뭐 수사, 특검 이런 것들을 민주당이 3년 내내 공세를 해왔던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것이 이 정권이 조기 종식하는 데 큰 부분을 차지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그러한 지점에 있어서 반성하는 보수로서 배우자에 대해서도 검증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저희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제안을 했던 것이고 처음에는 TV토론 형태로 제안을 했었지만 다음 날에는 TV토론이란 형식이 꼭 중요한 것은 아니다. 다만 여기에 대해서 화답해달라라고 한 것이죠. 그것을 넘어서서 22대 지금 국회에서 영부인과 관련한 법안을 통과를 시켜서 예산이라든지 뭐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투명하게 관리하겠다. 이런 것들도 이미 저희가 제안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김혜경 씨 같은 경우에는 지난 대선의 후보자 배우자였을 때는 굉장히 열심히 다녔어요. 그러면서 뭐 이재명 대표와 산타 옷을 입고 같이 춤을 추는 뭐 영상 같은 것들도 있었고 언론 인터뷰에도 굉장히 열심히 응했었던 기억들 많이들 갖고 계실
겁니다. 근데 그 이후에 결과적으로는 본인도 뭐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조용한 내조로서 뭐 종교 행사라든지 봉사활동 이런 것들에 주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국민들께서는 이제는 배우자에 대해서도 검증해야 된다는 생각들 강하게 하고 계실 것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김혜경 씨도 공직선거법 150만 원 형이 나온 것에 대해서 억울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대법원에 상고를 한 것이고 경기도 법인카드를 가지고 뭐 과일을 수천만 원어치 먹고 생활비, 뭐 세탁비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썼던 거 아니냐라는 의혹도 검찰에서 이재명 대표만 기소했어요. 그리고 김혜경 씨 같은 경우에는 기소유예 처분을 했는데 기소유예 처분은 죄가 있다라고 판단은 되지만 기소하지는 않겠다, 봐주겠다라는 처분이거든요. 근데 김혜경 씨가 여기에 대해서 억울하다. 나는 기소유예가 아니라 무혐의를 받아야겠다라고 하면서 최근에 헌법소원을 제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국민들 앞에 본인이 억울하다고 생각한 부분들 이야기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드린 것이고 본인도 지난 22년 1월에는 언론과 인터뷰에서 가족 무한검증해야 된다. 본인도 포함이다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당연히 받아야 되는 오히려 좋은 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김혜경 여사 말씀하셨는데 극적인 공개 행보를 자제하는 조용한 유세를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 때와는 확실히 차이가 있다는 평가예요? 지금 이번 대선에서 저희가 잊으면 안 될 게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그 부부에 대한 그런 평가, 심판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저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봅니다. 지난 3년 동안 국민의힘에서 김건희 씨에 대해서 어떻게 비호해 왔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늦게나마 김용태 비대위원장을 통해서 반성과 사과를 하신 부분은 평가를 합니다만 그 다음에 있을 책임이 빠졌다. 그 책임이라는 것이 뭡니까? 4번의 특검법을 부결시키는데 앞장섰던 것이 지금의 국민의힘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김건희 씨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미진하게 수사가 되고 있고 불기소 처분하면서 면죄부를 주었던 이런 부분들을 어떤 방식으로 해소해 나갈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입장을 밝혔어야 된다라는 부분을 저는 먼저 하나 지적을 하고요. 그런 부분들이 김혜경 여사에 대해서 활동은 비공개로 하지만 활동의 폭은 굉장히 열심히 더 많은 부분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부분을 지금 말씀드린 거고 지금 이제 그 김문수 후보의 배우자이신 설란영 여사에 대해서 뭐 그 좀 전에 동지라는 표현까지 쓰셨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김문수 후보는 이 배우자를 어느 선까지 활동을 담보하실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히 입장을 좀 밝혀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두 분에 대한 검증은 언론도 많이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볼 수 있는데 단지 지금 뭐 법인카드 150만 원에 대해 그 좀 전에 법인카드 사용 내역해가지고 선거법 위반 뭐 150만 원 관련 그거 검증 하나 하자고 지금 이 검증을 얘기하시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어떤 부분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건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 주시면 되고 그와 관련된 설란영 여사의 입장도 명확하게 좀 얘기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예, 김혜경, 설란영 두 후보 배우자의 유세 모습까지 비교해봤습니다. 정치원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진욱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강전의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요즘 날씨가 부쩍 변덕스럽다 보니 여름 날씨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올여름도 예년보다 덥겠지만 지난해만큼은 아닐 거라는 기상청의 전망이 나왔습니다. 다만 극한 호우는 6월부터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민경 기자, 오늘 기상청에서 발표한 여름철 기상 전망 전해주시죠. 네, 기상청은 우선 여름철인 6, 7, 8월 내내 기온이 예년보다 높을 걸로 예상했습니다. 다만 여름철 역대급 폭염 우려에 대해서는 지난해 같은 극심한 수준은 아닐 걸로 전망했는데요. 전 지구의 해수면 온도가 예년보다는 높지만 지난해보다는 다소 낮다는 게 기상청의 설명입니다. 또 올여름 강수량 전망에 대해 6월에는 평년보다 대체로 많고 7월과 8월은 평년과 비슷할 걸로 전망됐습니다. 보통 우리나라는 6월 하순인 20일 이후부터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장마 영향권에 들기 시작하는데요. 올해도 북쪽의 한기와 남쪽의 더운 공기가 부딪히며 극한 호우가 자주 나타날 가능성이 큽니다. 또 장마 이후 한여름에도 고온다습한 남서풍이 지속적으로 유입되면서 강수량이 증가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특히 한여름에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확장하면서 본격적인 폭염과 열대야가 시작되고 이와 함께 집중호우가 복합적으로 나타날 수 있어 지속적인 경계가 필요합니다. 기상청이 올여름 전망을 발표한 가운데 일부 기상 전문가들도 올여름 역시 지난해처럼 더위와 열대야가 길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고 온난화로 인해 태풍의 강도도 점차 세지고 있다며 폭염은 물론 호우와 강풍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김민경입니다. 지난해 사상 최대 순이익을 올렸던 국내 은행들이 올해 1분기에도 6조 9천억 원의 순이익을 거뒀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1분기에 기저 효과가 컸고 실질적인 이익 창출률은 떨어지고 건전성 지표도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한홍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년간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3차례 인하했지만 은행들은 호실적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내 은행들의 1분기 실적을 보면 당기 순이익이 6조 9천억 원으로 1년 전보다 29% 증가했습니다. 금리 인하기임에도 예금액이 예상외로 증가하면서 이자 이익이 1천억 원 감소에 그쳤고 비이자 이익은 1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여기에 지난해 1분기에 있었던 홍콩 H지수 폭락에 따른 ELS 배상금 지급이 제외되면서 기저 효과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나 영업이익은 7천억 원, 충당금 적립 전 영업이익은 4천억 원 감소하는 등 실질적인 이익 창출력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충당금 적립이 늘면서 대손 비용이 24% 급증하는 등 건전성 지표도 나빠졌습니다. 이는 연체율 상승 때문인데 지난 2월에 사상 최고를 기록했던 연체율이 3월에 소폭 하락했지만 상승 추세는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소호대출 중심으로 연체율 상승이 좀 일어나고 있고요. 지금 5월인 상황에서도 그 연체율이 꺾이지 않는 걸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거는 경기랑 크게 연관이 되어 있을 것 같고 이유야 어떻든 지난해 사상 최대 순이익을 냈던 국내 은행들이 올해 1분기에도 깜짝 실적을 내면서 8개월 연속 확대되고 있는 예대 금리 차에 대한 고객들의 불만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유환홍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사건과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내정 의혹 사건 재판이 별도로 진행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는 변론을 병합하지 않겠다며 문 전 대통령 사건을 병합해달라는 검찰 측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관련자들이 일부 중복될 뿐 문 전 대통령 사건과는 공소사실 구성 요건을 달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영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의 내란 혐의 재판에서 일부 증인에 대한 신문이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형사 25부는 오늘 김 전 장관 등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 7차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재판부는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증인과 관련해 소속 기관장이 비공개를 전제로 신문을 승낙했다며 이를 공개하면 증거 능력이 날아가 어쩔 수 없이 비공개로 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일부 증인을 제외하곤 국가 안전 보장을 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비공개 재판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김 전 장관 측은 검찰 측이 애초에 비공개 재판을 요청했고 이제 와서 필요 없다고 하는 건 모욕의 의도가 있어 보인다고 맞받았습니다. 22일간의 대선 공식 선거운동도 곧 반환점을 돌게 됩니다. YTN은 그동안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른바 부동층의 움직임을 살펴봤는데요. 범보수층 결집이 다소 눈에 띄었는데 그럼에도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상승세는 계속됐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YTN이 지난 3주간 실시한 여론조사를 토대로 아직 한 표를 결정하지 못한 부동층 표심의 이동 경로를 분석해봤습니다. 이번 달 초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막 끝났을 때만 해도 특정 후보 지지 의사가 없거나 모르겠다는 응답자는 19%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한덕수 전 총리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간 단일화 문제가 정리되고 13%로 줄었던 해당 응답자 규모는 이번 주 7%까지 떨어졌습니다. 지지도를 보면 범보수 후보군이 34%에서 40%로 이번 주 42%까지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다만 같은 기간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 역시 1%포인트, 4%포인트 잇따라 증가하는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중도층 표심도 들여다봤습니다. 지난주 49% 지지율을 보였던 이재명 후보는 이번 주 61%를 기록한 반면 김문수 후보는 24%, 23%를 각각 기록해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보수층에선 한덕수 전 총리와 김문수 후보 합쳐서 66%였던 지지도가 후보 최종 확정 이후인 지난주 김 후보 63%로 조정됐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 보수층의 김 후보 지지율은 10%포인트나 올랐는데 선거가 막판으로 향해 가면서 응집력이 높아진 거란 해석도 나옵니다. 세대별로도 살펴봤습니다. 20대 표심이 눈에 띄었는데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 단일화전 13%에서 시작해 지난주 22%까지 치솟았습니다. 다만 YTN 조사상으론 이번 주 이준석 후보 20대 지지도는 소폭 하락하고 30대 지지도가 올랐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20대 지지도는 상승세를 거듭해 이번 주 40%로 조사됐습니다. 정당 지지도는 없다나 모름, 무응답이 15%에서 점차 떨어져 이번 주 7%를 기록했고 정당별로도 소폭 상승하는 추이를 나타냈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네, 지금 보시는 이 장면, 2016년 개봉한 영화 검사외전에서 선거운동원 연기를 하는 배우 강동원 씨의 모습입니다. 영화만큼 이 장면도 화제가 됐었는데요. 이번 대선에서도 독특한 선거운동원들의 신나는 춤바람 모아봤습니다. 서울 홍대에서 있었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유세 현장입니다. 야구 중계 음악을 개사한 이재명 후보 유세송에 맞춰 이른바 칼 군무를 춤추는 모습이 돋보입니다. 이번에는 부산으로 가볼까요? 이 후보의 유세송 질풍가도에 맞춘 군무가 끝나자 브레이크 댄스가 나옵니다. 물구나무를 선 채로 다리를 움직이는 고난도 기술도 거리낌 없는데요. 잠시 보고 가실까요? 다만 민주당은 오늘이 고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일인 점을 고려해서 유세 현장에서 댄스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자,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청주 유세 현장으로도 가보겠습니다. 두 명이 하나 되어 공이 되다가 이번에는 한 명이 화려한 머리를 바닥에 대고 도는 멋진 헤드스핀 동작을 선보입니다. 자, 화려한 브레이크 댄스는 아니지만 쉽고 중독성 있는 동작을 노리는 선거운동원도 있습니다. 들어보실까요? 자, 지금 들으시는 곡은 한때 수능 직전 듣지 말아야 할 곡으로 유명했던 WS501의 I'm Your Man을 개사한 건데요. 댄스도 노래도 모두 뇌리에 쏙 박힙니다. 이런 화려한 댄스를 선보이는 선거운동원들은 팀 단위로 움직이는 전문 댄서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꼽으신 이번 대선의 강동원은 누구인가요?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주한미군 4,500명을 감축해 괌을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국내에서도 파장이 예상됩니다. 워싱턴에서 홍상희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미국이 주한미군 수천 명의 철수를 검토한다는 제목의 월스트리트 단독 기사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현지 시간 22일 미 국방부가 주한미군 4,500명을 괌을 비롯해 인도태평양 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전체 28,500명 주한미군의 16%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다만 북한 문제에 대한 비공식 정책 검토에서 나온 구상 가운데 하나로 아직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된 건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기 집권 당시는 물론 이번 대선 전후에도 주한미군 감축과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언급해왔습니다. If I were there now, they'd be paying us $10 billion a year. And you know what? They'd be happy to do it. It's a money machine, South Korea.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미국 본토 방어와 함께 중국의 타이완 침공 억제를 최우선 목표로 태평양 군비태세 조정에 나서고 있는 것도 이번 주한미군 감축론의 배경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인도태평양 사령관과 주한미군 사령관은 지난달 상원 청문회에서 주한미군 감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With the loss of the force on the Korean Peninsula, there's a higher probability
that he would invade. 대선을 앞둔 시점에 불거진 미국의 주한미군 감축론으로 국내에서도 적잖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주한미군 감축 의제는 현재 미 국방부가 세우고 있는 국방 전략에서 함께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과정에서 방위비 분담금 이슈도 구체적으로 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를 거론해왔습니다. 당시엔 방위비 분담금 협상 카드로 사용할 거라는 분석이 많았지만 이보다는 미국의 해외 주둔 전략에 큰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분석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김문경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은 미군의 해외 주둔 비용 문제를 거론하며 주한미군도 예외가 아니라고 언급했습니다. I mean, it depends. We pay for military over in Europe. You know, we don't get reimbursed by much. South Korea too. 관세 폭탄처럼 방위비 협상을 앞둔 전략일 가능성이 거론됐지만 한 달여 만에 나온 구상은 돈이 아닌 주한미군 감축안이었습니다. 유사시 해외 주둔 미군을 빼내 기동군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전략적 유연성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북한보다 중국의 위협에 더 무게를 두고 방위비 분담금보다 더 큰 차원의 전략적 변화를 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럴 경우 지금까지 북한의 위협에 맞서 상호 방위를 약속해온 한미동맹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한미동맹뿐만 아니라 미국이 동맹 전체를 이전과는 다른 형태로 변환하고 있다. 가장 큰 틀에서는 동맹국이 자국의 방어에 일차적인 책임을 훨씬 더 감당하기를 원하고 있죠. 그렇다면 한미동맹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미 언론에서 언급된 주한미군 감축 규모는 전체 주한미군 28,500명의 16% 규모. 주한미군 감축이 현실화하고 방어의 1차 책임을 우리가 질 경우 북러 밀착으로 군사기술을 고도화하고 있는 북한의 위협에 맞서 국내 핵무장 목소리도 더 힘을 얻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일각에서는 1년마다 갱신되는 미 국방수권법에 주한미군 규모를 28,500명으로 명시한 만큼 감축안을 현실화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주한미군 병력 변화는 동맹에 기반한 양국 간 협의가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라고 밝히면서도 한미동맹의 변화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김건희 여사 부정청탁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통일교 전 고위 간부 측에서 구입한 샤넬백 2개가 김 여사의 최측근에게 전달된 증거를 포착해 수사에 속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네, 한편 유흥업소 출입 의혹에 휩싸인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재판장 지기현 부장판사는 법원에 소명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김건희 여사 의혹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문제로 제기되는 샤넬백이 2개인데 이 2개를 누가 구매했는지는 확인이 된 건가요? 일단은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2022년 이제 4월과 7월에 실제 이 가방 2개가 교환이 됐는데 그러니까 가방 존재는 일단 2개인 것 같고요. 웃돈을 얹어서 이제 교환을 했다라고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가방의 구매자는요. 통일교에서 2인자라고 불렸던 윤모 씨가 있는데 지금 윤모 씨의 처제 명의를 통해서 구입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방, 고가의 가방이기 때문에 실제 시리얼 번호, 그러니까 이제 시리얼 넘버로 관리가 되고 있는 가방이고 실제 교환을 어떤 가방으로 했는지까지 다 추적이 가능한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가방을 누가 구매했느냐라고 보니까 이 통일교의 전직 간부 윤모 씨의 이제 처제 명의였다라고 지금 밝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그렇게 2개의 가방을 구매를 했는데 윤모 씨가 처제 명의로 가방을 샀지만 실제 건진법사로 칭해지는 전성배 씨에게 이것을 전달을 했고 과연 이것이 최종 목적지라고 볼 수 있는 이 김건희 여사에게까지 전달이 됐느냐 아니냐를 놓고 지금 검찰은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최종 목적지를 지금 밝히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 일단은 그 통로를 보면은 김건희 여사 최측근에게 이 가방이 전달됐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는 김건희 여사에게까지는 갔다라는 것은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고요. 예. 그런데 김건희
김건희 여사의 최측근이라고 볼 수 있는 코바나 컨텐츠부터 10년 넘게 이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일컬어지는 비서 유모 씨에게까지는 전달이 된 정황이 네. 포착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 교환을 했다라는 주체가 지금 유모 씨로 지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매의 명의자는 이 통일교 전 간부 유모 씨의 처제이지만 실제 이것을 윤 씨로부터 유 씨가 전달을 받아서 중간에 이제 전 씨가 거쳐왔지만 유모 씨 비서가 전달을 받아서 이것을 2차례에 걸쳐서 가서 교환을 했다. 웃돈을 주고 교환했다라는 것까지는 이 브랜드를 압수수색을 하면서 이 확보한 자료에 따라서 지금 검찰이 파악을 한 상황이고요. 다만 그러면 비서인 유 씨로부터 김건희 여사까지 이 사이의 전달 관계를 확인했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것을 밝혀내야 되는 이제 과제가 남아 있는 것입니다. 예, 네. 그러니까 비서 유모 씨가 2개의 가방을 각각 더 비싼 가방으로 교환한 것까지 확인이 됐는데 지금 유모 씨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유모 씨의 입장은 김건희 여사와는 무관하다라는 것이 이제 유모 씨의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윤 씨 측도 그렇고 그리고 이 중간 전달자의 역할을 한 전 씨도 그렇고 비서 유모 씨도 그렇고 김건희 여사에게는 이게 전달되지 않았다라고 한 입을 모아서 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 씨가 하는 이야기는 전 씨가 본인에게 웃돈을 주고 교환해오라고 해서 본인이 2차례에 걸쳐서 교환을 했고 그 이후에 이 건진법사 전모 씨가 가방을 다시 돌려달라고 해서 본인은 돌려줬다라는 이야기고요. 그러면 돌려받은 전모 씨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돌려받은 것은 맞는데 그 이후에 잃어버렸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검찰은 당연히 그러면 웃돈을 주고 교환을 했는데 그 웃돈을 준 것이 전 씨로부터 그런 금원이 제공이 됐는 것이냐라고 물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쾌한 지금 답을 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검찰이 이러한 전 씨의 이제 진술에 대해서 신빙성을 굉장히 낮게 보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처음에는 유 씨에게 전달된 정황까지 얘기를 하지 않았다가 압수수색을 통해서 증거관계가 확립된 이후에 전달을 했지만 돌려받았다라고 또 증언을 반복한 그런 사실이 있기 때문에 일단 전 씨의 입장, 그러니까 전 씨의 진술은 굉장히 신빙성이 낮다라고 수사기관은 보고 있습니다. 네, 신빙성이 낮은 점을 지적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이 발언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보자면은 당시에 김 여사의 최측근이었던 유 씨가 대통령실의 행정관이었고 건진법사인 이제 전 씨로부터 부탁을 받아서 가방을 교환했다. 근데 지금 행정관이 어찌 보면 민간인의 부탁을 들어준 건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은 일단은 뭐 공직자의 중립 의무 위반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제 어느 법률에 저촉이 되느냐는 결국에는 이러한 가방이 건네지게 된 이유라든지 아니면 김건희 여사까지 이것이 전달이 됐다가 되돌려 받았든 아니면 전달이 됐든 이러한 모종의 전달 관계가 명확하게 규명된 이후에야 이제 법 적용이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실제로 김건희 여사까지 전달이 됐다라고 한다면 적용될 수 있는 혐의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 일종의 한 몫을, 그러니까 전달자의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유모 씨의 경우에 공범으로 함께 의율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그것이 만약에 아니고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그러한 입증에 실패한다라고 한다면 단순히 공직자로서 어떠한 뭐 비밀을 누설한 게 있다면 비밀 누설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고 아니면 중립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이유모 씨나 전달자로 볼 수 있는 사람으로까지 이 혐의 적용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김건희 여사까지 전달됐다라는 것을 반드시 밝혀내야 되는 과제가 있는 것입니다. 예, 지금 이 샤넬 가방 2개를 둘러싼 연루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통일교 2인자인 윤모 씨의 처제가 최초 구매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최근에 한학자 통일교 총재도 출국 금지가 된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수사기관이 보고 있는 것은 통일교 전 간부 윤모 씨가 일단은 처제의 명의로 구입을 하고 실제 뭐 대통령을 독대했다라고 전해지는 사람이긴 한데 과연 그 사람 개인적인 어떠한 의지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행했을까라는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쭉 위로 타고 올라가다 보면 통일교의 이 한모 총재에게까지 그러한 혐의 적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수사기관은 보고 있는 것이고요. 실제 통일교 차원에서 여러 가지 이 의도하는 바,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을 통해서 캄보디아에 대한 공적 개발 원조라든지 아니면 통일교 행사에 실제 뭐 교육부 장관이
많이 참석을 해달라라든지 여러 가지 경로로 로비를 해야 되는 목적이 있다라고 수사기관은 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은 이 윤모 씨가 행했다라기보다는 통일교의 한학자 총재로부터 이런 명령 하달을 받아서 이루어진 것 아니냐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통일교 측에서는 어떤 별도 입장이 나온 게 있나요? 통일교에서는 이른바 꼬리 자르기 식의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전 간부 윤모 씨의 개인의 일탈행위이자 개인의 위법행위인 것이지 통일교 차원에서 어떠한 총재로부터의 명령 하달로 인해서 이러한 일이 발생한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제 아직 이 총재에 대한 어떠한 혐의점이 이 증거로 명확하게 밝혀진 것은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참고인 신분입니다. 참고인 신분이라고 하더라도 추후에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는 인물, 그리고 혹시나 도주라든지 우려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라고 본다면 출국 금지도 내릴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한 총재에 대해서도 출국 금지가 지금 된 상황이고요. 수사기관은 일단은 총재까지도 이 칼날을 겨누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샤넬 가방 2개는 없고요.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관련자들은 최종 목적지가 김 여사가 아니었다라고 주장하는 이 상황에서 그럼 검찰은 지금 수사를 어떤 식으로 해야 하는 거죠? 일단은 지금 다양한 곳에 압수수색을 1차적으로 진행한 바 있는데 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샤넬 가방을 확보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에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통일교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목적하는 바가 명확했다라고 검찰은 보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이 캄보디아 관련돼서 공적개발 원조 관련해서는 실제 가방이 전달되고 교환이 되고 그 비슷한 시기에 2022년 6월에 기획재정부가 이 약정서를 변경을 하면서 원조할 수 있는 금액을 7억 달러에서 15억 달러로 늘린 바 있거든요. 그것은 모종의 이러한 통일교의 그런 총재로부터의 명령 하달로 이어진 것이 아니냐라고 지금 이 가능성을 놓고 수사기관은 보고 있는 상황이고 가장 좋은 것은 압수수색을 통해서 이 가방을 확보하면 좋겠지만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유모 씨, 그러니까 전달자라고 볼 수 있는 유모 씨에게 관련 물증들이라든지 증거들을 제시를 하면서 어떠한 유의미한 증언을 받아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보입니다. 네, 김건희 여사는 지금 현재 참고인 신분인가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검찰에서 소환 조사를 할지 한 가능성이 있습니까?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전달자들 입장에서는 김건희 여사에게 주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본인의 이야기를 들어볼 필요가 분명히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 여사의 이 사저, 자택도 압수수색의 대상이 됐던 것입니다. 압수수색을 하는 그 과정에 있어서도 검찰이 밝힌 것은 이 가방의 확보를 위함도 있었지만 그 캄보디아 관련해서 공적개발 원조 이 약정이 변경되는 것 관련해서도 일단 확인하고자 함이라는 것이 이 압수수색 영장에도 사실 들어가 있었고요. 그것을 보자라고 한다면 이것은 김건희 여사뿐만 아니라 오히려 김건희 여사를 넘어서 윤 전 대통령에게까지 확대될 수 있는 수사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이고 그 이유는 청탁금지법의 경우에 김건희 여사가 배우자의 신분이긴 하지만 처벌 금지 조항만 있고 실제 처벌하는 양형 조항은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공직자, 그 당사자인 윤 전 대통령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수사라고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행방이 묘연한 샤넬 가방 2개에 대한 수사 상황을 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김 여사는 이번 이 의혹 말고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한 재수사도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최근에 검찰이 주가 조작 공범을 불렀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이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경우에는 사실상 이제 수사 종결로 흐르나 했는데 재수사가 개시가 됐습니다. 재수사 결정이 되면서 이 재수사가 시작된 이후로 처음 부른 공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실제 징역 10월 그리고 집행유예 2년 선고를 받은 공범을 소환을 했습니다. 일단은 이 코스닥 상장사의 부사장으로 있으면서 회사 자금 일부와 가족 명의 계좌 등을 이 주가 조작에 사용을 했다라고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실제 김 여사가 이러한 시세 조종 관련해서 인식을 하고 있는 바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캐물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은 김건희 여사와의 연결고리에 있는 사람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수사 상황들 저희가 또 새로운 소식이 들어오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제 내란 혐의 재판을 맡고 있는 지기현 부장판사 있잖아요. 지금 그 유흥업소 출입 논란 의혹에 대해서 소명서를 제출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지기현 판사에 대해서는 윤리감사관실에서 이제 윤리감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굉장히 적극적으로 감사를 진행 중인데 지기현 판사가 소명서에 술자리에 대해서 시기도 특정을 했고요. 그러니까 2013년 여름이었고 지방 법조계 후배들이 서울에 왔을 때 본인과 식사를 하고 그런데 후배들이 술자리에 가자 해서 술자리까지 갔지만 본인은 사진은 찍고 술을 마시지 않고 나왔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네. 그리고 접대와는 무관하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그때 당시 시점도 확실하게 기억을 하고 있고 본인이 후배들에 대해서 밥을 사준 자리였기 때문에 그 영수증까지도 소명 자료로 지금 제출을 했다라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네. 일각에서 일컬어지는 것처럼 그 장소 자체가 뭐 고급 룸사롱이다라는 의혹이 있었는데 그것이 아니라 라이브 카페였다. 그러니까 술을 마실 수 있는 자리기는 했지만 그 룸사롱이 아닌 라이브 카페였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고요. 동석자들의 경우에 지금 사진에는 이제 지기현 판사 외 모자이크 처리해서 이렇게 공개가 됐는데 네. 실제 원본 사진을 보면 당사자들을 충분히 불러서 의견을 물어볼 수 있을 것이거든요. 그러면 사실관계는 좀 쉽게 확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지기현 판사가 제시한 건 2023년 여름에 그곳에 갔다는 것이고 민주당이 제시한 사진의 시점이 좀 다르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민주당에서 애초에 5월 19일에 이 사진에 대해서 의혹 제기를 했을 때 2024년 8월이다라고 특정을 했어요. 예. 그런데 지기현 판사가 낸 소명 자료에 따르면 지금 2023년 여름이었다라고 해서 실제 시점 차이가 한 1년가량 차이가 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일단 지기현 판사의 경우에는 본인이 그때 당시 영수증까지 첨부를 해서 냈는데 여기서의 그런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 영수증이 실제 저 당일 술자리 전에 있었던 식사 자리에 영수증이 맞는지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동석자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이 그러니까 이것이 사실이냐라고 물어보는 것이 굉장히 필수적인 것 같고요. 네. 만약에 동석자들이 이렇게 지기현 판사가 기억하는 대로 실제 기억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방의 법조 후배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실제 그 지방에서 이제 법조 일을 하고 있는 후배들이 맞다라고 한다면 민주당이 제기하고 있는 의혹에 대해서는 좀 신빙성이 떨어지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지금 저 사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동석한 사람도 있지만 그 사진을 찍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사람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수사라든지 어떠한 감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는 의혹이 된 인물의 이야기는 당사자기 때문에 신빙성이 일단은 떨어진다라고 보는 것이 맞아요. 네. 본인이 이제 본인의 혐의에 대해서 두둔하기 위한 발언을 할 것으로 예측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당시에 동석을 했던 옆에 사진에 찍힌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사진을 찍어준 사람이라든지 당시에 2023년 여름이었냐 2024년 여름이었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 시점을 특정하는 것은 어렵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예. 그러한 시점의 특정이라든지 아니면 당시의 술자리에 지기현 판사가 끝까지 동석을 했는지 아니면 본인은 소명 자료에 분명히 저 사진만 찍고 술을 마시지 않고 자리를 떴다라고 이야기를 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진을 찍어준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저 찍힌 사람들이 실제 술자리에 지기현 판사가 있었는지 여부도 아마 이야기를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 이제 이 같은 내용의 소명서가 접수가 됐고 그럼 앞으로 윤리감사관실은 어떤 조사를 추가로 진행하게 되는 거죠? 일단 윤리감사관실에서는 현장에 가서 이제 조사를 하기까지 정말 적극적으로 이러한 감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앞으로의 이제 남은 것은 저 주점의 성격, 그러니까 양측에서 이야기하는 게 다르잖아요. 고급 룸사롱이다, 아니면 라이브 카페다 차이가 있고 법상으로도 당연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러한 어떠한 성격을 가진 장소였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겠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석자들을 불러서 당시 이 소명 자료의 이야기가 맞는 것인지 아니면 민주당 측의 의혹 제기의 내용이 맞는 것인지 확인을 해볼 필요성, 그리고 지기현 판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이해관계자와 동석을 했다라면 예. 이건 큰 문제가 됩니다. 재판을 두고 어떠한 재판을 변호하는 변호인과 술자리를 했다? 이거는 큰 문제가 되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혹시나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사람들이 저 당시에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그 이제 일컬어지는 이해관계자들이라는 사람들이 추정되는 사람들이 협조를 잘 하지 않는다면 윤리감사관실 차원에서 어떻게 강제로 할 방법이 있습니까? 만약에 협조가 잘 되지 않는다면요, 이것은 강제 수사로 나아가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네. 윤리감사관실에서는 강제 수사권은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당사자들이 임의적으로 제출된 자료를 보고 그걸 가지고 이제 와달라라고 소환이 아니라 사실은 이제 출석 요구를 하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공수처에 실질적으로 이 사건이 고발돼서 올라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공수처에서는 강제 수사권이 있기 때문에 동석자들에 대해서 뭐 원한다면 압수수색 진행할 수 있고요. 예. 그리고 소환했는데 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체포까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윤리감사관실에 이러한 감사가 조금 부족하다라는 측면이 있다라고 한다면 많은 국민적 관심이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공수처의 수사에 더 이목이 집중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만약 이해관계자가 아닌 지인이 결제를 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일단은 지인이 결제를 했다라고 하더라도 저 술자리에는 지기현 판사는 나는 사진만 찍고 떠났기 때문에 술을 마시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본인이 정말 사진만 찍고 술을 입에 대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이 결제를 하는 것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만약에 본인의 기억에 왜곡이 있든지 아니면 숨기기 위함이든지 그 자리에 동석을 해서 술을 마셨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당시에 동석한 사람들을 최종 술자리 결제 가격으로 인당 나눠서 이것이 금품수수 한도액을 넘어선다라고 한다면 청탁금지법 위반이라든지 문제가 될 수 있겠고요. 네. 근데 나눴는데도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이제 법관의 징계 문제로 그러니까 형사처벌 문제가 아니라 징계 부분으로 이제 논의가 전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이 부분도 저희가 앞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국제인형극 연맹이 주최하는 제24회 유니마 총회가 세계 인형극제가 강원도 춘천에서 동시 개막했습니다. 오늘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열흘 동안 열리는 축제에는 국내 포함해 50여 개 나라 인형극 단체가 참여해 100편이 넘는 인형극 공연을 펼칩니다. 퇴근길을 앞두고 비가 시작된 지역이 있습니다. 경기 북부와 전남 해안, 제주도 지역인데요. 북쪽과 남쪽을 지나는 비구름이 주말인 내일도 전국 곳곳에 산발적인 비를 뿌리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서울 등 내륙에 5에서 10mm, 제주도에 최고 40mm가 되겠습니다. 비와 함께 남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고요. 비는 내일 오후면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1에서 5도가량 낮겠습니다. 서울 13도, 청주 14도가 예상됩니다. 한낮에도 예년 기온을 크게는 10도나 밑돌며 서늘하겠는데요. 서울 21도, 대구 17도가 예상됩니다. 휴일인 모레는 다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고요. 일교차가 크게 벌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금요일에 보내드린 뉴스온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